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무엄마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2022년 우리 7급 군무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치러졌고,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받자마자 총평은 간단하게 올렸고요. 이제 해설 강의를 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7급 시험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혹은 뭐 9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뭐 영역별 비중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2년 군무원 7급은 우리 비문학이 이제 9문항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2022년만 그런 건 아니고 2021년부터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문법 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문 규정보다는 이론 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고정된 흐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뭐 문법이 이론 문법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문 규정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휘 4문항 그리고 문학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 비문학의 제재 또한 잘 읽히지 않는 조금 편안하지는 않았던 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문학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지문이 굉장히 짧았어요. 지문이 그렇게 긴 지문이 많이 없고 대략적으로 다 짧은 지문들이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글의 제목을 구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글 안에서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재 자체가 이제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가 죽게 되거든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 잘 안 읽혀, 이 문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자신감 가지고 뭐 문제 풀 수 있어, 할 수 있어, 답이 다 지문 안에 있어라는 자세로 접근하셨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학은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 예상했던 대로 조금 낯선 작품 나왔는데, 뭐 다른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연습하고 공부했던 작품들이었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 이제 한자 문제 나왔는데요. 한자 문제 역시 글쎄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9급보다는 이제 한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접근이 전혀 안 되는 정말 생소한 부분에서 한자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쎄요, 난도는 이제 9급보다는 이번에 7급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9급, 7급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비문학의 비중도 늘었고요. 그리고 어휘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7급이 조금 더 어려웠던 건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에 맞는 결실이 안 나오는 경우의 시험은 상당히 어렵고 좀 안 좋은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또 역시 다 소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 또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문법은 상당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1번부터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여러분, 품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래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바로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것.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감탄사와 관형사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것은 감탄사와 관형사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그게 아닌 것을 이제 고르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독립된 분사로 단어와 띄어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는 아니죠, 조사. 그리고 뭐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체언을 꾸며준다, 관형사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죠. 그래서 관형사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여러분 부사죠. 그리고 선어, 개, 그래서 개와 같은 단위성 의존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고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 할 때 어떤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가진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지는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역시 관형사고요. 그래서 관형사가 아닌 것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그쵸, 전후소설로 이제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이 나오면 반드시 언급되는 게 이것의 표현 기법이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다. 의식의 흐름 기법 혹은 자동 기술법 해서 우리가 이상의 소설과 더불어서 1950년대 오상원의 유해란 소설에서 이러한 측면이 보이고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품이 시험에 나오면 언급될 거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적중했지만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제가 이거 말했는데 여러분 뭐 틀리셨어요? 라고 자꾸 연결하면은
좀 피로하세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고 그걸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진짜로 제 커리를 타셨으면은 너무나 시험을 잘 보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시험지가 공개되고 나서 받았거든요. 9급, 7급 모두. 언급했던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갖는 그런 감정의 흐름에 기대어서 의식의 흐름대로 기술하고 있다가 이 작품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3번 같이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사자성어, 이제 한자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알고 보면은 상식이다. 예컨대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예컨대라는 예를 들어라는 부분이 부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자면 그냥 예컨대는 그냥 소거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따라서는 잡으셔야겠죠. 따라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상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올바르게 산다고 봐야 한다. 지금 첫 번째 문단 끝나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문장은 상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올바르게 산다고 봐야 한다입니다. 자기 혼자 편히 살자고 이웃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위험한 이들을 떠맡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몰상식한 처사인지가 금방 드러난다. 더 나아가라는 거는 그쵸 앞에서 말했던 입장에 대해서 바꾸지 아니하고 거기에 더 살을 붙이는 그런 맥락입니다. 경제학은 이를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부른다. 즉 공생의 원칙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이를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 규범으로 암송되고 있는 뭐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공생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자성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생, 공생,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걸맞는 그런 사자성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쭉쭉쭉쭉 볼게요. 이러한 상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렇게 상식으로 여겨지는 이런 공생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뭐뭐 한자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것, 그래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태도, 그리고 뭔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한자성어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들을 이렇게 보니 경제학 원칙은 상식이며 도덕적 규범이 반영된 것이다. 인간이라면 이런 상식과 도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볼게요. 그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은망덕, 그죠?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다. 사실 이제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맥락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익을 보는 도로 사용자가 휘발유 사용량에 비례해서 도로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 뭔가 이익을 보고 혜택을 얻었으면 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어기는 그러한 말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은망덕 좋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십시일반 서로 협력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가 이제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공생하는 원칙에 더 걸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량지제는 아주 뛰어난 인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가리키는 말로 일단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가 아니죠. 그리고 3번에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통의 마음인데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사자성어고요. 그리고 부수청령이라는 거 약간 이제 좀 생소한 사자성어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른다. 윗사람의 위험에 눌려서 명령대로 쫓아 행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좀 숙인다. 그리고 명령을 이렇게 듣는다. 이런 맥락 자체가 우리가 이익을 받은 자가 그것을 되답지 아니하는 것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4번의 5월 동주는 무엇입니까?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어 협력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수주대토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안 봤던 그러니까는 사자성어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가 그런 데서 자주 안 봤던 사자성어는 딱 하나예요. 부수청령.
나머지 모두 다 받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답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또 주어진 맥락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1번으로 가시는 방향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같이 갈게요. 아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는 오히려 이제 4번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선지 자체가 좀 명쾌하게 확확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볼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안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책 속에 있는, 그리고 좋은 글 속에 있는 그런 좋은 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내가 활자에 적힌 말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이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은 죽어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는 거는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자괴감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나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조적인 시어로, 스스로를 비웃는 마음으로, 야, 너는 지금 네 영은 죽었어. 너 활자를 읽고 그렇게 글을 읽고 배우고 있긴 한데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웃는 말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성적,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찰과 비슷한 말이 바로 자성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어조를 통해서 자유와 정의가 소멸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죽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영이 죽은 상태로 활자가 말하고 있는 자유와 정의를 쫓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수미상가시 구성을 통해서 의미 강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반복이라는 것은 똑같은 뭐 단어라든가 시어라든가, 그리고 똑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든가, 그리고 수미상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유사성이죠.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뭐 이와 같은 반복과 변주는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반복과 변주, 수미상관의 형식은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이에요.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고 염세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뭐 오케이예요. 그런데 염세적인 태도는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이 싫고, 그리고 뭐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세상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좀 적극적인 면모가 그래도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이것밖에 공부를 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염세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는 어떤 자신의 자성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4번 인술이 맞아라고 이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뒷부분에 염세적인 태도 그리고 소극적인 입장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장미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아래의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비교와 대조, 그리고 유추, 그리고 예시, 그리고 분류, 이렇게 이제 가볼게요. 지금 비교와 대조. 국화에 비하여 장미는 꽃잎의 크기가 크다. 그러나 꽃잎의 수는 국화의 그것보다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국화에 비해서 꽃잎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꽃잎의 수는 국화의 그것보다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와 대조인데 이제 비교와 대조 자체가 두 대상을 견주는 걸 말해요. 두 대상을 견주고 있죠. 물론 공통점보다 차이점에 주목해서 대조에 가깝지만은 어쨌든 두 대상을 견주는 것 자체가 크게 봐서 비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와 대조의 맥락으로 쓰인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니은입니다. 장미를 어여쁜 색시의 은장도와 같다라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꽃잎은 어여쁘지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가 줄기에 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성질 때문에 어여쁜 색시 은장도에 지금 빗대어서 장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유추 맞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일상생활은 물론 문학작품 속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어린 왕자라는 작품의 예를 들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여러분 장미가 있어요. 장미를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잎과 줄기,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 8개의 꽃잎과 가시가 달리는 줄기 그리고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꽃잎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가 그리고 가시가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네요. 어쨌든 장미를 그것의 하위 구성 요소인 잎과 줄기, 뿌리로 지금 쪼개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죠? 지금 진술 방법은 분석입니다. 분석이에요. 근데 리을에서는 뭐였죠? 분류가 아니죠. 분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준을 세워서 항목화하는 것을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쪼개어 나타내는 것을 바로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저 분석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6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적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고유어 특강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열심히 이제 봤는데 제가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고유어가 가성비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한자는 그래도 하는 만큼 나와요, 점수가. 근데 고유어는 좀 봐도 까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는 다 봤던 거라서 맞췄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머줍다라는 거는 둔하고 느리다, 그리고 늠름하다, 활달하다라는 의미로 그쵸 맞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2번입니다. 골막하다는 많이 제가 문제에서도 다뤘던 건데 조금 모자란 듯하다예요. 그리고 동뜨다, 평상시와 다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시리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려고 쓴 쪽지글이다. 아래의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무엇인가? 희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속담, 경언 등의 관용적인 표현 들어가야 돼요. 직유나 은유 등의 비유하기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무척 하면 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다라고 해서 지금 하면 된다. 글쎄요, 적절한 속담 들어가지 않았는데 희망과 관련된 내용?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다. 글쎄요, 희망과 관련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직유와 은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보면 새싹같이 해서 직유 들어갔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멘트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적절한 속담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왜냐면 지금 뭔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잖니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적절하진 않아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하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라고 했는데 적절한 속담 아니죠.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 적절한 속담 아니고요. 그리고 은유직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4번이에요. 네가 이런 사정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적절한 속담이 관용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햇빛처럼 해서 직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내 우린 젊잖아 라는 부분에서 희망적인 메시지 역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군무원 국어는 군무원 제국이 정답입니다. 우리 밑줄치인 한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발에서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준다라는 의미, 그리고 요 개발에서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한다라는 의미, 뭔가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달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 현대 산업 개발 할 때는 뭐만 된다? 요 개발만 돼요.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다라고 할 때 요 개발만 되고요. 그리고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면 둘 다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제품 개발이기 때문에 요 개자에 해당하는 뜻에는 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뜻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혼돈이 되었다. 여러분 혼돈이 아니라
혼동이 되었다. 이렇게 되다라는 우리가 서술어 같이 쓸 때는 혼동이 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섞을 혼자의 같을 동자,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혼돈은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 체제. 여러분 제자는 절제하다, 뭐 자를 제자 다 읽어보셨죠? 이 제자가 들어간다. 우리가 사실 의미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그냥 우리가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교통신호 체제 이상해요. 교통신호 체계, 시스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입에 배잖아요. 그러므로 체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몸체, 이을, 개자 해서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된 어떤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직이나 양식,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사실 의미상으로 잘 접근이 안 돼요. 신호 체계예요. 신호 체계. 시스템이라는 말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체계입니다. 그 다음 올림픽 현실을 방증하는 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증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밝혀서 간접적으로 증명하게 하는 것을 방증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은메달 스트레스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올림픽의 현실이 메달 지상주의를 나타낸다. 지상주의를 너무 부추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봤던 그런 방증이라는 한자어였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에도 실려 있었고요. 그래서 방증이라는 한자가 잘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을 갈게요. 이 문제 좀 어렵지 않았나요?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선지 안에서 답으로 꼽을 만한 것은 또 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무슨 방향인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일반 소비자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다방보다는 커피숍에 갈 때 그리고 카페에 갈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을 때 그리고 서비스 업소에서 밀크로 제공할 때 계속 돈을 더 많이 붙여가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칸방 그리고 부자는 원룸에서 사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내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착어에서 한자어로도 서구 외래어로 변신할 때마다 당당히 이윤을 더 비싸게 붙일 수 있는 위력이 생기고 소비자는 무력하게도 돈을 지불하고 사실 뭐 제품의 본질은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례는 외래어가 지금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주고 있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래어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쓸데없이 지금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례와 상황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언어 순화의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소비자가 엉뚱하게 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 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 전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제재 자체가. 그런데 글 안에서만 정직하게 접근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돈을 그냥 지불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 순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토착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향,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게 누구 쪽에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냐? 지금도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서 자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흐름이고요. 의사소통의 공통성을 강화하는 방향,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0번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구하는 문제는 쉽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글 전체의 중심만 잘 잡으시면은 답을 잘 고르실 수가 있죠. 한번 같이 갈게요. 경제 주체들은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을 한다. 그러나 다음이 항상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 설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네요. 시장 설계가 뭔지. 문단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 설계의 방법은 이럴 때는 번호를 매기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양방향 매칭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방향 매칭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나 봤더니 그냥 여기 앞에서 언급한 양방향 매칭 그리고 단방향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뭐예요? 그럼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 설계가 뭔지 그리고 시장 설계의 방법이 뭔지 네요. 그리고 너무 정직하게 제목이 여기 이렇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1번입니다. 1930년대 유미주의의 대표 작품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나의 보물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나의 시적화제의 소망은 모란이에요. 근데 모란을 상실했어요. 너무 슬퍼요. 하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 왜냐하면 모란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지만 또 기다림 끝에 나는 모란을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기다림이 있는 지금 현 상황의 슬픔이므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시는 그저 기다림과 상실의 미학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추구하던 모란이 떨어졌을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시어와 어떤 정제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과 상실, 모란을 기다리고 지금 현재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뽑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 화자는 모란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 모란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 틀립니다. 모란이 상실되죠. 그래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모란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하루는 다 가고 말고 나는 섭섭해 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실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명백하게 틀리죠. 화자는 모란이 지고 난 뒤에 봄날의 상실감으로 인해 서름에 잠기지만 그 슬픔과 상실이 주는 역설적인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은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화자는 모란의 아름다움이 한철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모란의 아름다움이 그쵸 한철만 이게 뭐 영원한 거고 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은 덜 아름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피었다가 지고 그리고 또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잠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찬란하게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름답다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12번이에요. 국어의 문장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마에 흐르는이 전체 문장에서 관형절로 안겼죠. 다에서 다 대신에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형절로 안겼습니다. 여러분 관형절로 안겨 있다. 관형절은 즉 문장에서 관형어 구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할 때 이 전체 문장에서 미음으로 끝났죠. 명사형 전성어미죠. 그래서 명사절로 안겨 있고요. 명사절은 우리가 주어 그리고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사절에 붙는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을이라는 조사가 붙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 구실을 해요. 이 명사절은 이 문장에서 을이라는 조사를 붙일 수 있으므로 목적어 구실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할 때 이라는 부사형 접사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부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부사절 안에요. 아는이 또 안겼어. 얘는 관형절이야. 볼게요. 그러면 위 문장의 밑줄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다. 맞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에서 밑줄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구실을 한다. 이미 보고 왔습니다. 얘 관형어 구실하고 얘 명사절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목적어 구실을 하고요. 그리고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어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기역의 밑줄친 부분에서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징이다.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여기서 이마에 흐르는 이 관형절이고요. 땀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땀이 이 관형절의 하나의 성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관계 관형절인데 여기서 땀이 이마에 흐르다. 이런 문장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어는 땀이에요. 이마에 흐르는 의 관형절에 주어는 그쵸 피수식어인 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이가 되는데 담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 니은에서는 미줄진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기 문장이다. 그렇죠. 그가 착한 또 안기 문장이고 그가 착한 사람임도 안기 문장이에요. 그러네요. 이걸 왜 안 잡고 왔지? 그렇죠. 얘만 잡았지. 요거 그렇죠. 그가 착한 사람이 명사절인데 여기서 또 그가 착한은 관형절로 또 안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13번 같이 갈게요. 전개순서 9급에도 나왔는데 7급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성선설은 어떤 이론이다.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성선설에 대해서 나왔어요. 인간을 규정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관점이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선설을 말했어요. 어쨌거나 나 다음에 우리가 가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반면 성악설은 그러면 성악설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악설은 반드시 가 뒤에 나와야겠죠. 그리고 라에서 이렇게 볼 때 인간을 보는 관점이란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 이렇게 연결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 가, 타, 라 나가다라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갈게요. 한자의 도금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상사의 힐책이 무서워. 여기서 질책이라고 했죠. 여기서 길할 길자에서 길힐 발음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원자에서 물을 힐자라고 했습니다. 꼬지질 책자는 다 아셨을 것 같고 힐책입니다. 1번이 알맞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착 많이 연습했는데 그쵸? 잡을 포, 잡을 착 모두 제방변 손을 가리키는 부수가 쓰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입을 피, 당할 피자 그리고 엄습할 습자. 그래서 제가 요 한자 설명을 할 때 옛날에 그 죽은 사람들 입히는 옷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엄습할 죽음처럼 반드시 이렇게 뭔가 확 닥치는 거 엄습할 습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선, 돌알자, 돌선자도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죠.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15번입니다. 분수에 대한 표현이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서양의 분수 그리고 동양의 폭포수를 비교하는 숲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런 글인데 우리가 분수는 솟구치는 분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이 원래 물의 성질인데 거기에 거역해서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물답지 않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째서 비처럼 낙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수라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냈는가? 분수는 거역하는 힘, 즉 인위적인 힘의 산물인데 여기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 문명의 질서, 사회 움직임, 즉 분수의 운동과도 같이 중력을 거부하는 것, 인위적인 동력이 끊어진 분수의 운동을 멈추고 마는데 그 인위적인 힘, 그것을 하늘을 향해 용솟음 치는 거, 이 굉장히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온 힘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폭포와 분수 너무나 유명한 수필이죠. 그럼 볼게요. 분수는 물의 본성에 도전한다, 거역한다,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1번은 그런 의미로 맞고요. 2번에서 가장 물답지 않은 물,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양인의 역사와 인간 생활을 지배해온 힘은 분수와 같은 거역하는 힘이다. 서양인의 역사와 인간 생활을 지배해오는 그쵸? 분수와 같은 거역하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수와 같은 운명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은 그 힘의 한계에 부딪혀 곧 멈추고 말 것이다.
분수와 같은 운명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이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의 한계에 부딪히고 멈추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글쓴이가 말하는 어떤 견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게요. 지금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은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 이 지속, 멈추고 말기 때문에 계속 위로 뿜어내야 되는 이 긴장과 이 지속이 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온 힘이다라고 말했지, 그것이 반드시 멈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멈추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위로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서양의 힘이다라고 말을 했지, 곧 멈출 거야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6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제재가 조금 어렵지만 발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 접근입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 내용만 잘 잡으면은, 대략적인 흐름만이라도 잘 잡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당시 영국의 공물법은 어떤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고가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전시 수요가 크게 둔화된 반면, 그리고 곡물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농부들의 입장은 관세에 더욱 높일 것을 요구를 했다. 이와는 달리 공장주들은 관세 인상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관세가 인상되면 고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고 제조품의 수출도 감소해서 마침내 제조업이 파멸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장주들은 영국의 미래는 농업이 아니라 공업의 확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곡물법,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기 이르렀다. 지금 당시 영국의 곡물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부들과 그리고 공장주들의 다른 입장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곡물법에 대한 농부들 그리고 공장주들에 대한 다른 견해를 지금 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네, 17번입니다. 수사가 쓰이지 않은 것은, 형태론에서 이번에 7급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과 하나를 집었다. 사과가 아니죠. 사과가 무슨 수사야. 명사죠. 하나를이라는 지금 조사가부터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가 수사입니다. 얘는 관형사예요. 얘가 수사예요. 새만 보고서 이번은 관형사밖에 없어라고 하셨으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열이 그쵸 의라는 조사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고요. 그리고 새는 바로 수관형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수관형사, 그리고 첫째 얘는 수사. 그래서 수사가 전혀 안 들어간 건 3번이네요.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공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에 비해서, 즉 공간은 상대적, 그리고 시간은 절대적.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지금 아인슈타인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이 중요하죠.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여기서는 절대적인데,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즉 시공간이라고 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사실 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잘 안 잡히는 글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선지가 아주 쉽게 소화가 되는 진술들로만 모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되어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아인슈타인의 등장 전까지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인 물리량이 아니었다. 등장 전에는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지금 글에 있는 말을 그대로 활용해서 선지로 꾸렸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A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등장 전까지 시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변화 가능한 것이었다. 등장 전의 시간 어떻게 봤는지 볼게요.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틀린 거. 4번에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다.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쉬우셨죠? 그렇죠?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같이 갈게요. 품사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할 때 진짜 품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7급에서. 그가 사람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 천이 년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 그리고 여기는 대명사죠. 여기, 거기, 저기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므로 대명사입니다. 이 물건 할 때 이가 물건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입니다. 여기에 한번 조사를 붙여볼게요. 여기에 그 사람의 뼈를 붙고 에라는 우리가 임의로 붙인 조사가 자연스럽게 붙기 때문에 여기는 대명사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20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글이 또 굉장히 잘 안 읽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게 읽히던데 한번 같이 볼게요. 신문학.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대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이는 의미의 개념으로 쓰이기는 춘원 이후래요. 그럼 그 전에는 비록 신문학이라 문자를 왕왕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훨씬 지금보다 광의로 사용되었대요. 춘원 이광수 이후에 우리가 조금 지금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 전에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쓰였대요. 이 신문 논설에 성인문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었대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의 뜻과 다르게 쓰였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학문 일반의 의미로 문학이란 말이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사용됐대요. 그럼 어떻게 사용됐니? 이렇게 사용됐대요. 학문 일반의 의미로 문학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신문학이란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대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은 지금 우리로서 보면은 혼동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쓰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학이란 말을 역으로 생각지 않고 자의대로 해석하여 사용한 당시에 있어서 그때 그 나름의 이 현상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그리고 그것엔 시, 소설, 희곡, 비평 등을 의미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 이 논설을 보면은 오히려 학문이란 말을 문학이란 문자로 표현하는데 문장상의 참신미를 구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있어. 거기서 문학이란 말이 분명히 그대로 신학문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쓰였냐? 신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대요. 이것은 문학이란 말의 자의대로의 해석일 뿐더러 문학에 대한 동양적인 해석 그리고 전통의 이해에 의해 연장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맥락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신문학이라는 말이 지금과는 다른 뜻으로 쓰였거든. 과거에 그러면은 이 신문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학문 일반의 의미 그리고 신학문의 별칭 이런 의미로 써야 돼요. 신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대요.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신문학이라는 말의 유래와 현지적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학이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적인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고요. 그리고 현재 신문학이라는 말은 신학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계속 지금 설명을 한 게 현재와 과거의 신문학은 다른 의미로 쓰였다. 근데 과거의 신문학은 신학문이라는 의미로 쓰였어. 그럼 현재의 신문학이라는 말은 신학문이 아니겠죠.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신학문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육당 춘원 이전의 과거에는 학문 일반의 의미였기 때문에 신문학은 그 신학문의 별칭이다.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문학이란 말은 그렇죠. 리터러처의 역어이다라는 부분도 언급되어 있었죠.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21번입니다. 버크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버크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버크는 대중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대요. 일반 국민이란 무지해.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야. 신뢰할 만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대의제를 생각을 해냈대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대의제랑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버크가 밝혔던 대의제가 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대의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건데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굳이 문장을 활용할 때 A보다는 B다 라고 말하는 거는 A보다에 우리가 많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A보다 때문에 헷갈려 할 만한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즉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래요. 주의하래요. 혼동하지 말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을 대신하는 거래요. 대표가 아니라 대신. 대표가 아니라 대신이래요. 즉 버크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즉이라는 말로 개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한 거죠. 상호 신의계약이 아니라 신탁계약이래요. 국민들 얘기 잘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지도자가 생각하면 돼.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을 배신하는 거고 왜? 국민은 무지하니까. 왜 국민의 의견을 내가 따라야 돼? 국민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하면 돼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절대 아니죠. 국민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 의견은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그렇죠. 그거죠. 정답 2번입니다. 모든 걸 위임하는 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대의제를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자질이 중요하다. 국민의 자질 신뢰하지 않아요. 어차피 못 배웠고 멍청해서 대표를 적절하게 뽑을 능력도 없다라고 봅니다.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22번 갈게요.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탱자는 굉장히 둥글어요. 열매는 참 인간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잖아요. 그리고 둥굽니다. 그리고 원만해요. 뭔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그런 원만한 태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탱자, 둥근 열매와는 다르게 날카로워요.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도 뾰족해요. 그런데 그것들 끝에 나오는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모는 날카로워요. 근데 그 모가 나지 않는 둥글고 원만한 모양을 하고 있대요. 덥석. 한 입에 무럽게 무는 탐스런 하늘의 능금, 둥근 열매, 희생적인 열매,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열매, 그리고 원만한 열매죠.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러워요.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는 것을. 모든 생성하는 존재도 둥글대요. 그리고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데요. 탱자, 열매, 모든 생성하는 존재.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굉장히 열매로 상징되는 둥글고 원만한 그리고 많은 유익함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예찬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좀 날카롭고 예리한 것들에 대한 시어가 나오는데요. 이빨, 모라든가 그리고 뿌리, 가지와 같은 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 둥근 거, 뾰족한 거 이렇게 가죠. 정답은 1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새는 수관형사고요. 그리고 다른 단수성 의존명사이죠. 그러므로 띄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지겹도록 나오죠. 내가 마지막 연애가 끝난 지도 3년이 지났어. 수업이 끝난 지도 1시간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시간의 경과로 쓰일 때의 지는 의존명사로 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그리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다. 체언 옆에 찰싹 붙는 뿌는 여러분 조사입니다. 그리고 뭐뭐 할, 리을, 다음에 붙는 뿌는 의존명사죠. 나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할 뿐이야 라고 할 때의 뿌는 의존명사지만은 체언에 찰싹 붙는 뿌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노력한 만큼, 그죠? 뭐뭐 니은 다음에 나오는 만큼은 여러분 의존명사이죠. 나만큼 너만큼 체언에 바로 붙는 만큼은 우리 조사입니다. 하지만 뭐뭐 할 만큼, 뭐뭐 하는 만큼 할 때 관형형 다음에 나오는 만큼은 의존명사라고 있고요. 우리가 뿐도 그렇고 만큼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서 구분해야 된다라고 무수하게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제 교재에서 썼던 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서 풀렸다. 수학자가 문제를 풀었다. 때로는 이제 능동과 피동의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다. 괜찮죠? 이거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 한바탕 우리 수업 중에 웃었잖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하면서 웃었던 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내가 콜록콜록 감기가 나를 걸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에서는 우리가 능동 표현으로 변환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문도 똑같아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철수였던 것 같아, 주어도. 그래서 3번이 피동에서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다도 역시 능동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25번 갈게요. 광장. 맞아요. 우리가 이제 광장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려다가 안 하고 하는데 그래도 수업 들으면서 대강 하셨던 분들은 좀 맥락을 아실 것도 같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에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명준이 남한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으로 가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남한으로의 이제 복귀를 권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가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너를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손실이기 때문에 남한을 선택해서 남한에 가서 살아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명주는 끝까지 나는 남한도 북한도 아니 가고 중립국으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에 이제 타고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중에 이제 배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떨어져 죽게 되는 거죠. 리은에서 이제 그 미군 이제 명준을 설득한 그 미군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서 그는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다. 이건 세상에 대한 어떤 조롱이죠. 그리고 그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남한 사회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조롱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밝힙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즉 이렇게 남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어떤 장밋빛의 미래를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결국 허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남한으로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쭉 이제 보면은 리을입니다. 대일 언덕 없는 남파군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즉 자기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은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나름의 어떤 너무나 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명주는 중립국을 선택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을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기억은 지식인인 주인공을 남한사회에 남게 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네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법이지만 그래도 남는 게 어떠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막 웃잖아요. 그러면서 남한 사회 실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의 어떤 허구성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과 같이 막 웃는 이유는 그런 디귿과 같은 남한 사회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디귿입니다.
지식인들이 권력이란 약에 취해서 전쟁을 일으킨 결과, 이 전쟁을 일으킨 결과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그냥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어떤 장밋빛 미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지, 뭐 자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라는 맥락은 아닙니다. 물론 권력이라는 약에 취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준다라는 맥락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코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제 뭔가 세상의 실체를 알고 진실에 직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이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결과에 해당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을 보시면은 주인공인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가 리을에서 남파군에 비유된 지식인의 허무함, 그리고 디귿에서 언급했던 어떤 사회에 대한 환상에 대한 회의감 때문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처지를 남파군에 빗대었거든요. 남파군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그렇죠?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그런 다른 섬으로 가기로 하죠. 그래서 그런 섬에 갔기를 바라는 남파군의 마음처럼 자기도 중립국을 선택을 한 거고, 그렇게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디귿에서 언급했던 그 남한 사회에 대한 환상에 대한 회의감 때문으로 나타난다라는 진술도 맞습니다. 광장이라는 작품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었다면은 그래도 맥락을 통해서 좀 맞힐 수 있었는데, 작품을 정말 이 지문을 통해서 처음 접근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지 자체가 많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기호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읽고 그것을 풀이하는 선지도 좀 꽤 길었기 때문에 또 25번이에요. 시간이 조금 모자란 상황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5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시험의 경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복불복이에요. 어떠한 난도로, 어떠한 비중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매 해마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는 모든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경향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집중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올해처럼 혹은 작년처럼 좋은 결실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애쓰셨고 잘 해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제 앞두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고정된 흐름이 아니고 기본에 충실할 때 정말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는 저의 말을 꼭 기억하면서 기본적인 커리큘럼 잘 타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